좀 더 들어가 볼게요. 탈레브가 한 이야기 중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한 이야기 중에 이 블랙스완하고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최근에 이제 스킨 인 더 게임을, 이 스킨 인 더 게임이라는, 이게 나온 지 며칠 안 된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최근 신문에서 제가 보고 산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자기는 불확실성 시대에 5권의 책을 남기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마지막 그 5번째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책에 부제급으로 달려있는 게 뭐예요? 제2의 블랙스완이 다가온다예요. 나심 탈레브가 블랙스완이라고 뭘 지칭했냐면 2008년 금융위기를 블랙스완이라고 지칭을 했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1년 전에 썼던 책이 블랙스완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안 읽었어요. 그냥 사기만 하고 안 읽었는데 왜냐면 블랙스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마치 그 스포일러처럼 이미 아는 영화가 돼버린 게 이 책이. 그래서 그냥 읽기가 싫은, 그래서 그냥 꽂아놓고만 안 읽었는데, 제2의 블랙스완이 온다는 거예요. 제2의 블랙스완이. 그래서 이제 그게 제2의 블랙스완이 중국의 몰락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뭐 그 밖에, 여러분 중국의 몰락이 한국에 줄 수 있는 피해는 엄청난 것이죠. 예. 금융위기가 어디서부터 도화선이 돼서 세계 경제 불황이 한 번 더 오느냐라는 건데, 그게 아마 중국이 될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이런 거를 피해야 된다. 이런 걸 하나씩 둘씩 우리가 저런 것들을 없애가면서 자기 삶을 한번 개선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쭉 여러 개를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 마음에 안 드는 건 좀 뺐어요. 빼고, 저건 정말 필요하다. 쭉 보면은 뭐, 힘없는 근육, 희생 없는 사랑, 이런 거죠. 경험 없는 가르침, 따뜻함이 없는 예의, 박식함이 없는 학위. 그러니까, 그 탈레브가요, 제일 비판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이 자기 책에서 아주 일관되게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박식함과 교양이 부족한 전문가.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을 몰락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마치 그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것처럼 교양과 박식함이 부족한 박사학위자들, 뭐 이런 어떤 전문가, 뭐 의사들, 이런 인정받는 사람들, 권력자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불행하게 한다.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 저기 뭐가 있냐면은 책임 없는 선택을 많이 한대요. 책임 없는 뭐 정책 결정 이런 거. 자기 책임 안 져버려. 잘못됐으면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박식함이 없는 학위다. 뭐 문화가 없는 진보. 호모 루덴스가 1차적으로 인류사에서 만들어냈던 게 뭐냐면 문화입니다. 문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서 어떤 문화적인 요소를 가미할 수 있을까를 깊이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미적인 요소가 없는 변화. 내가 변해가는데 어떤 것은, 그 중에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내 몸매가 예뻐지든지 내 가게가 예뻐지든지 뭔가 내 상품이 예뻐지든지 뭔가는 예뻐져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는 내가 변화를 줄 때 미적인 요소하고 문화 몇 가지 나오죠. 미적인 요소, 문화, 따뜻함, 그 다음에 그 넓은 정보. 다 할 수는 없어. 다 할 수는 없는데 그 다음에 투자가 없는 협업, 이것도 위험한 것이다. 깊이가 없는 복잡함, 포용이 없는 정교. 좀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은 맨 밑에 2가지예요. 저거 좀 길죠? 좀 헷갈립니다. 저게 해석이. 자, 보세요. 불균형 없는 의사결정이에요. 저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보통 이제 좀 보수적이고 좀 손실회피 경향이 강한 사람들이 저런 또 위기에 많이 빠지는데, 이것도 놓기 싫고 이것도 놓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 감소 없는 부위축에 이제 같은 개념인데, 이 상태에서 자기가 손실이 없어야 된다라는 걸 기본 존재로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다수의 그런 사람들이 뭘 못하게 되냐면은 의사결정을 미적거리게 돼요. 왜? 이걸 하자니 이게 나빠지고 이걸 하자니 이게 나빠지는 거거든요. 이걸 잡자니 저걸 버려야 돼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부를 추구할 때는 손실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블랙스완과 엔티프레즈를 위해서는. 손실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뭐냐? 의사결정을 할 때는 모든 사람을 안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성원에. 그게 뭐냐면 불균형 없는 의사결정이에요. 다 균형을 주면서 얘도 이만큼 손실을 다 똑같이 봐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구성원이 있으면 누군가는 얘는 크게 섭섭한 거고 누군가는 조금 섭섭한 거고 그런 상태에서만이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균형을 다 맞추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 불균형을 감수하지 못하고 손실을 감수하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점 위험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지진이 더 커지는데 다가오는 시대. 그러니까 이 사람 뭐냐면은 고층 빌딩으로도 피하지 못하고 나무에 자기 몸을 묶지도 못하고 자동차를 타고 빨리 도망가지도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손실 감수하고 불균형. 뭔가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하려고만 마음을 먹는 거예요. 저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나중에 아쉬워하는 게 있습니다. 아, 내가 타이밍을 놓쳤구나. 이거예요. 상투에서 털었어야 했는데 터는 타임, 비트코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2천만 원에서 털었어야 했는데 그죠? 2,500, 1억까지 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200만 원도 딱 뚝 떨어져 버리냐. 10분의 1로. 지금 다시 올라가는 것 같죠? 비트코인의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의 가상화폐는 스테이블 코인이 다 장악할 거예요. 비트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좀 한번 좀 알아보시고, 그래서 저게 뭐냐면은 박식함이 없는 학위가 왜 위험하냐면은요. 두루두루 수많은 그 넓은 정보 없이 전문가가 된 사람은, 어떤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그게 뭐를 믿게 되냐면은 이제 이 나심 탈레브의 표현으로는 이거예요. 에르고드가 없는 확률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나 통계는 사람들이 무슨히 낼 수 있어요. 낼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이 피케티도 비판을 하더라고. 피케티. 그 부가 상류층이 계속해서 이렇게 가져간다. 가져가고 이렇게 밑에서는 가난해지기만 한다. 근데 그거 말고 이런 면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면이 있냐면은 새롭게 신흥 상류층이 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상류층에 있었던 사람이 망하고 밑에 있었던 사람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 부의 회전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래프로만 보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스러운 이치이기 때문에 그걸 피하는 방법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부익부 빈익빈의 이 그 자연 법칙에서, 자연 법칙이에요, 그게. 마태 효과라고 하기도 하죠. 돈이 있는 사람한테 더 돈이 몰리는 현상이에요. 유명세가 있는 사람한테 더 유명세가 가는 그런 현상. 팔리는 책이 더 팔리고 막 이런 거. 더 스테이트셀러 되고 이런 거. 그런 현상은 하나의 그 멱함수의 법칙이라고 하고 힘의 법칙이라고 또 파레토의 법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건데, 이거는 지구 역사상, 문명의 역사상, 모든 생명체의 역사상 지금까지 없어 본 적이 없는 자연 법칙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책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얘기가 나와요. 부를 경멸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를 욕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그 사람들 믿지 말아라. 부자를 욕하는 사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중적이라는 거죠. 이미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풍요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싫어할 수는 있어요. 취향이 아닐 수는 있어. 나는 오두막에서 산속에 사는 게 좋아. 그러면 그렇게 하라. 난 그게 좋아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를 경멸한다거나 부자를 요구를 해. 그럼 이미 그 자기의 그 열등감이라든가 뭔가 이중성이 이미 자기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럼 자기 친구가 부자가 되거나 또 자기가 부자가 됐을 때 뭔가 안 좋은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 무슨 얘기냐면은,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맨 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간이 다 끝나가기 때문에 이것부터 얘기하고, 혹시 뭐 정말 질문이 있으시면 아무거나 하세요. 제가 시간이, 저는 한 3시간 정도 해야 좀 만족스럽게 강의를 하는 스타일인데, 약 1시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이런 겁니다. 예전에 키케로가요, 제가 세계에서 이게 명언집을 읽기를 참 좋아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키케로의 명언 중에 모든 미덕의 어머니는 감사합니다라는 명언이 있어요. 모든 미덕의 출발이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키케로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어떤 심리적인 뇌과학적인 책들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감사함이 어떤 거의 안전장치냐, 또 어떤 거의 관문이냐면은 호모 루덴스로 넘어가는 관문이에요. 인간은 자기 현재에 감사한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소유 충동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즉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함이라는 것이, 감사일기를 뭐 쓰라고 뭐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누구더라, 그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 그죠? 그게 내 인생을 바꿨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가 됐든 감사함을 기본으로 깔았을 때 그 사람은 호모루덴스 패러다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가능성. 호모루덴스로 넘어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문을 통과해야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키케로가 감사함은 모든 미덕의 어머니라고 했던 게 저는 인정이 됐습니다. 인정이 됐어요. 근데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이 책 후반부에 자기가 불확실성 시대에 마지막으로 내가 5번째 책을 썼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고대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뭐 절제의 덕이라던가, 또는 뭐 사랑이라던가, 저기 보면은 희생 없는 사랑 있죠? 희생 없는 사랑. 그다음 덕행, 여기 덕행 보세요. 리스크 없는 덕행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요거도 먹을 가능성이 없는 좋은 일이야. 그럼 그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짝 요거도 먹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착한 일을 한다는 게 뭐 자기 친척한테 요걸 얻어먹든 누구한테 얻어먹든 간에, 또는 자기 배우자한테, 배우자 몰래 이렇게 기부하거나, 제가 좀 그런 짓을 많이 하는데 집사람이 전혀 모르게 돈을 쓰거든요. 여기저기 많이 주거든요. 뭐 그냥 막 1,000만 원 넘게 돈 전체를 제가 관리하니까. 어쨌건 그게 알게 되면 나중에 막 이제 어머니도 그렇고 막 이제 욕해요. 리스크가 있는 거야. 이 돈을 쓴다는 것도, 그렇죠? 그런 리스크 없이 덕행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뭐 현재 대학생이 2명이어서 기부를 할 수 없어요. 집사람이 통장을 관리해서 내가 미안해, 뭐 돈을 못 빌려줘, 이런 거 많이 했죠, 그죠? 그것도 엄청 욕합니다. 나심 탈레브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 없는 덕행이고, 좀 위기 탈출을 할 수 있는 패러다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핑계를 대는 마인드 자체가, 그게 이미 위험한 마인드라는 겁니다. 하려면은 어떤 리스크를 안고 하는 것, 버리는 거죠. 사유종시. 뭔가를 버리거나 끝내야만이 새로운 게 시작된다. 어쨌건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미덕은 마지막에
이것으로 끝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심 탈레브가. 자, 모든 미덕은 감사함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이 싹이 터요. 그 이후에 사랑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절제도 할 수 있는 거고, 자기 현재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으면 그 다음 미덕이 싹 트질 않는 거죠. 근데 좋아. 감사함이라는 미덕이 싹을 틔워서 뭐 사랑도 있고 절제도 있고 뭣도 있고 뭐 하나 지금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안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아무튼 여러 가지 미덕이 있을 텐데, 맨 마지막에 정점에 마지막에 열매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용기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미덕은 감사에서 시작해서 용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왜 주눅 두고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이깟 거 내가 지키려고 내가 너한테 굽신거려야 되는 거야? 에이, 버려. 용기죠. 이런 것도. 과감한 선택, 불균형을 감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 용기죠. 리스크를 안고 덕행을 하는 거, 용기입니다. 손실을 감수하는 방식의 부의 추구, 용기입니다. 그런데 이 용기가 있어야만이 뭐가 되느냐. 자, 부익부 빈익비는 좀 전에 얘기했죠. 부익부 빈익비는 자연법칙이라 그랬어요. 근데 누가 그 안정적인 그 상위권에 올라가나, 부자의 반열에 올라가나 봤더니 용기 있는 자가 아니면 못 올라갑니다. 물갈이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이 자연법칙이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요? 용기 있는 사람이 자기가 거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용기 있게. 그리고 그 돈을 기부하면 되는 거예요.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방식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부자한테 세금을 막 물려가지고 끌어내려. 이게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부자들은 다른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재산을 이렇게 감추거나 빼돌리거나 돈으로 구워 삶을 수 있는 권력도 돈으로 구워 삶을 수 있는. 아시죠? 권력은 짧고 돈은 길다. 우리나라에서 한때 유행했던 말이잖아요. 자, 이제 2분 남았어요. 그래서 혹시 정말 이 말은 하고 싶다 하는 사람 있으면 좀 손 들어주시고요. 제가 함무라비 법전에 대해서 대한 그 오해가 있어서 이 나심 탈레브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함무라비 법전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주 사람들이 잔인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집이 어떤 건축업자가 집을 지어서 팔았는데 집이 무너져서 거기 가족이 죽었잖아요. 그럼 그 당시 그 건축업자를 색출해서 사형을 시켰어요. 되게 잔인한 것 같죠, 그죠? 근데 함무라비 법전이 탄생할 무렵에는 복수가 엄청나게 잔인했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 무너졌다 그러면은 그 집이 무너진 그 가족이나 친척들이 저 건축업자뿐만 아니라 건축업자의 형제, 건축업자의 가족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내 손가락을 하나 잘랐어요. 그럼 상대방의 팔과 다리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이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에 함무라비가 제발 상대방이 한 만큼만 해라. 그러니까 팔을 하나 잘랐으면 너도 팔을 하나만 잘라 좀 제발. 자, 집이 무너졌어. 그러면은 건축업자의 가족이 무슨 죄가 있어? 건축업자만 사형을 시킬게 내가. 더 이상 폭력은 하지 마. 이런 배경으로 탄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기준으로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저게 굉장히 완화된 사회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보복을 금지시키기 위한 법전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시대마다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거죠. 자, 20분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끝낼까요? 8시 20분인데. 그럴까요? 좋아요. 자, 잠시 끊고.